조선의 새벽 공기는 늘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산허리에서 내려오는 안개가 마을을 덮으면 초가집 지붕도 우물가 돌도 장독대도 다 물기 어린 숨을 내쉬는 듯하였다. 먼동이 틀 무렵이면 닭이 먼저 울고 그 다음엔 부엌 아궁이에서 장작 타는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러나 그 고요한 새벽을 누구보다 먼저 듣는 아이가 있었다. 연화였다. 연화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 남들이 말하는 햇빛도 꽃빛도 들판의 푸름도 그녀에게는 알 수 없는 말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세상이 텅 빈 것은 아니었다. 연화의 세상은 오히려 더 빽빽하였다. 발자국 소리 하나, 바람이 문풍지를 스치는 기척 하나, 비 오기 전 흙냄새 하나까지도 모두 그녀에겐 세상을 이루는 모양이었다. 어미는 연화가 어릴 적 자주 아이 얼굴 앞에서 손을 흔들어 보았다. 박새도 아궁이 불빛을 아이 쪽으로 비춰보았다. 그러나 아이의 눈은 아무것도 좋지 않았다. 동네 의원이 와서 눈을 들춰보고는 혀를 찼다. 이 아이는 빛과 인연이 없소이다. 그 한마디가 나가자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누구는 불쌍하다 하였고 누구는 재수없다 하였다. 에구, 저 어린 것이 팔자가 기구하구나. 장님 계집애는 키워서 뭐하누? 가까이 하면 애기 옵는다더라. 그런 말들은 우물가에서도 돌고 장터에서도 돌았다. 연화는 어려서 그 뜻을 다 알지는 못했으나 그 말 속에 따뜻함이 없다는 것쯤은 알 수 있었다. 사람의 목소리에는 늘 마음이 묻어나는 법이었다. 연화는 눈은 안 보여도 목소리 속 냉기와 온기는 잘 느꼈다. 연화의 아비 박새는 말수가 적은 사내였다. 본디 과묵한 데다가 살림도 넉넉지 못하니 쓸데없는 말을 길게 할 겨를도 없었다. 그러나 손만큼은 따뜻한 사람이었다. 어린 연화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면 박새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문턱을 다시 짚어주었다. 부뚜막이 뜨거우니 여기까지만 오라. 우물가 돌은 미끄러우니 왼쪽을 더듬어 가라. 뒷겸 나무 둥치가 있으니 거기서 멈추라. 그런 것들을 늘 손과 발로 알려주었다. 연화는 그렇게 집을 외웠다. 방문에서 3걸음 가면 마루 끝, 마루에서 5걸음 가면 부엌, 왼쪽으로 2걸음 반 더 가면 장독대, 우물은 뒷겹으로 나가 11걸음, 고삿길 큰 돌은 발등 높이, 담장 모서리는 손을 뻗으면 닿는 자리, 남들은 눈으로 보고 익히는 것을 연화는 몸으로 익혔다. 넘어지고 부딪히고 손을 뻗어 더듬으면서 세상의 모양을 제 몸 안에 그려 넣었다. 박새는 북을 치는 사람이었다. 장날에는 장터 귀퉁이에 앉아 사람들을 모으는 북을 쳤고 상여가 나갈 때는 곡조에 맞춰 슬픈 북을 쳤다. 구판이 벌어지면 또 거기에 불려가 장단을 맞췄다. 그러나 제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의 팔자가 늘 그러하듯 형편이 그리 넉넉하진 않았다. 일이 없는 날에는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 나무를 했고 남의 논두렁도 거들었다. 그래도 박새가 북채를 쥐는 날이면 연화는 그걸 알 수 있었다. 아비의 숨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평소보다 조금 더 고다지고 목소리에도 힘이 살아났다. 연화는 그 소리가 좋았다. 북이 울리면 공기가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자기 가슴까지 닿았다.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넓은 세상을 그녀는 북이 울릴 때마다 조금씩 느꼈다. 어느 날 새벽이었다. 연화가 마루에 앉아 귀를 기울이다가 물었다. 아버지, 이건 무슨 소리예요? 박새가 북채를 손질하다 말고 잠깐 귀를 세웠다. 비 오기 전 바람이다. 비 오기 전 바람은 다른가요? 다르지. 마른 바람은 그냥 지나가고 비 올 바람은 냄새부터 눅눅하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비 오기 전에는 바람 속에 젖은 흙냄새가 먼저 섞여 들어왔다. 또 어느 날은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크게 웃었다. 연화가 또 물었다. 그럼 이건요? 사람들 웃는 소리다. 웃는 소리랑 우는 소리는 어떻게 달라요? 박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웃음은 퍼지고 울음은 가라앉는다. 그 말은 연화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 뒤로 그녀는 사람들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말을 떠올렸다. 웃은 바깥으로 둥글게 퍼졌고 울음은 가슴 안으로 푹 꺼졌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곱게만 보지 않았다. 불쌍히 여기면서도 꺼렸다. 아이들은 더 잔인하였다. 장님아, 내가 어디 있느냐? 등 뒤에서 일부러 소리를 지르고 도망치는 아이도 있었고 연화 손에 돌멩이를 쥐어주며 떡이라 속이는 아이도 있었다. 한 번은 동네 사내 아이 둘이 연화를 엉뚱한 쪽으로 이끌어 논두렁에 빠뜨리고는 배를 잡고 웃었다. 연화는 흙투성이가 되어 겨우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와서야 참았던 눈물이 터졌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는 전보다 더 귀를 고추 세웠다.
누가 장난치려 다가오는지, 누가 진심으로 도와주려 하는지 발소리와 숨소리만으로 가려내기 시작했다. 몇 번을 그렇게 당하고 나자 연화도 쉽게 속지 않았다. 뒤에서 몰래 다가오는 아이에게 먼저 말했다. 오른발 끄는 소리 들린다. 너 거기 있지? 그 아이가 깜짝 놀라며 숨을 멈추던 소리를 연화는 똑똑히 들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전처럼 마구 함부로 굴지 못했다. 놀리기는 해도 속으로는 조금 겁을 내게 되었다. 연화가 7살 되던 해 겨울, 어미가 세상을 떠났다. 그 해는 눈이 유난히 많이 왔다. 마당의 장독 뚜껑 위에도 눈이 쌓였고 새벽이면 우물 두레박 가장자리까지 얼어붙었다. 어미는 원래 몸이 약했으나 가을 장마 뒤로 기침이 심해지더니 끝내 자리를 털지 못하였다. 연하는 어미 손을 꼭 쥐고 자주 물었다. 어머니, 지금 웃고 계세요? 어미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답했다. 그래, 웃고 있다. 손이 왜 이렇게 차요? 조금 피곤해서 그렇다. 그러나 연하는 알았다. 아픈 사람은 괜찮은 척 할수록 목소리가 더 작아진다는 것을. 어미는 마지막 밤 연하를 품에 안고 이마를 여러 번 쓸어주었다. 연아야, 예, 어머니. 세상이 너를 먼저 버린다 해도 너는 너를 버리지 마라. 그 말뜻을 그때 다 할 수는 없었으나 목소리의 떨림은 오래 남았다. 다음 날 어미는 말이 없었다. 장례가 지나고 사람들은 또 불쌍하다고 수군거렸다. 눈도 안 보이는 것이 어미까지 잃었으니 팔자가 참 모질다. 그러나 연하는 그 말이 싫었다. 불쌍하다는 말은 꼭 사람을 더 약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연하는 더 빨리 철이 들었다. 부엌에서 바가지 소리만 들어도 아비가 지친 날인지 알 수 있었고 저녁에 집신 벗는 소리만 들어도 품삯이 괜찮았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어느 여름날이었다. 박새가 장에 나간 틈에 연하는 마루 아래 놓인 북으로 손을 뻗었다. 평소에도 늘 궁금하던 물건이었다. 팽팽한 가죽, 둥근 나무통, 은은한 기름 냄새. 연하는 조심히 손끝으로 두드려 보았다. 툭! 작은 소리 하나가 났다. 그런데 그 소리가 손목을 타고 올라왔다. 연하는 숨을 멈추었다. 다시 두드렸다. 툭! 툭! 조금 더 깊은 울림이었다. 연하는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이 소리는 마치 길처럼 느껴졌다. 손끝에서 나간 것이 허공으로 퍼졌다가 다시 자기 몸으로 돌아오는 느낌이었다. 연하는 조금 더 힘을 주었다. 퉁! 그제야 북이 제대로 울었다. 집안 기둥도 석가래도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다. 연하는 그 순간 처음 알았다. 자신도 세상을 건드릴 수 있다는 것을, 그냥 듣기만 하는 아이가 아니라 소리로 세상에 말을 걸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연하는 아비가 없는 틈마다 북 앞에 앉았다. 처음에는 조심조심 두드렸으나 차츰 주위 소리들을 흉내내기 시작했다. 처마 끝 빗방울 소리, 닭이 모이를 쪼는 급한 박자, 개울물 흐르는 잔잔한 울림, 소달구지 바퀴가 지나가는 덜컹임까지. 누가 가르친 적도 없었으나 손은 자꾸 길을 찾았다. 박새가 그 모습을 처음 본 날은 장마가 막 들기 직전이었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돌아와 문 앞에 섰다가 방 안에서 북소리가 들리자 걸음을 멈추었다. 서툴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소리였다. 빗줄기와 바람과 마당 흙냄새가 함께 묻어나는 듯한 장단이었다. 박새는 한참을 듣다가 문을 열었다. 연하는 화들짝 놀라 손을 뗐다. 아, 아버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아이처럼 움츠러든 딸을 보며 박새는 차마 꾸짖을 수 없었다. 그는 한참 뒤에야 물었다. 내가 진 것이냐? 예, 죄송해요. 그냥 소리가 있어서.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박새의 가슴이 쿵 하고 울렸다. 소리가 있어서. 그는 평생 북을 치며 먹고 살았지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드물었다. 그런데 눈먼 어린 딸은 이미 알고 있었다. 세상에 울림이 있으니 손이 따라간다는 것을. 박새는 말없이 북채를 딸 손에 쥐어주었다. 다시 쳐보아라.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북채를 들었다. 처음에는 긴장했으나 이내 숨을 고르고 다시 두드렸다. 빗방울, 바람, 저녁닭 울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까지 북 안에 담겨 나왔다. 다 듣고 난 박새는 조용히 말했다. 눈은 안 보여도 너는 세상을 잘 듣는구나. 그날부터 박새는 연하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북채 쥐는 법, 손목에 힘 빼는 법, 장단은 머리가 아니라 배로 타는 것이라는 말, 겁먹고 치면 소리가 멀리 못 간다는 말까지 하나씩 짚어주었다.
연화는 잘 배웠다. 한 번 익힌 것은 좀처럼 잊지 않았다. 그렇게 연화의 어린 시절은 어둠 속에서 세상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아이를 가엾게만 여겼으나 연화는 그 어둠 속에서 다른 힘을 키우고 있었다. 누구의 말이 진심인지, 누가 속을 숨기는지, 어느 바람이 비를 몰고 오는지, 어느 침묵이 울음보다 더 깊은지를 배워가면서 말이다. 연화가 13살이 되던 해, 두메실 마을에는 가뭄이 심했다. 논바닥이 갈라지고 보리이삭은 예년보다 가늘었다. 사람들 얼굴에는 걱정이 깊게 내려앉았다. 흉년이 들면 제일 먼저 가난한 집 밥상이 줄어드는 법이었다. 박새도 사정이 좋지 않았다. 장에 나가 북을 쳐도 품삯이 줄었고 잔치집도 예전 같지 않았다.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하면 흥부터 줄인다. 그럴수록 박새는 더 조용해졌고 연화는 더 자주 아비 곁을 지켰다. 어느 날부터는 장에 나갈 때 연화도 함께 데리고 갔다. 집에 혼자 두기 불안한 것도 있었고 이젠 딸의 귀가 실제로 큰 도움이 되기도 했다. 장터는 늘 소리로 가득했다. 엿장수 가위질 소리, 소장수 목청, 미나리 파는 아낙네들 흥정 소리, 아이 울음, 닭파대기는 소리, 국밥 끓는 냄새, 마른 생선 비린내까지 한데 섞여 있었다. 처음엔 너무 복잡해 어지러웠지만 연화는 차츰 그 안에서도 하나씩 소리를 골라 듣게 되었다. 누가 진짜로 값을 깎는지, 누가 거짓으로 사정하는지, 누가 술기운에 헛소리하는지 그녀는 목소리와 숨결만으로도 어림했다. 장터 사람들은 연화를 신기하게 보았다. 저 아이가 박새 딸이요? 눈은 안 보여도 귀가 박다지. 북도 친다더라. 그러나 신기함 뒤에는 늘 얕잡아 보는 마음도 섞여 있었다. 어떤 사내는 웃으며 말했다. 장님 계집애가 북을 친다니 별일이 다 있네. 또 어떤 이는 혀를 차며 말했다. 불쌍해서 그렇지 얼마나 하겠소. 연화는 그런 말도 다 들었다. 그러나 이젠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다. 세상이 자신을 먼저 얕보는 것은 이제 낯선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뒤에 오는 놀람이 더 익숙했다. 그날도 장터 한복판에서 박쇠가 북을 치고 있었다. 햇볕은 따갑고 장터는 사람으로 붐볐다. 그런데 박쇠가 북채를 치다가 그만 손을 다치고 말았다. 손등이 찢어져 피가 뚝뚝 떨어졌다. 에고, 박쇠손 다쳤네. 오늘 북은 끝났구먼.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흩어질 참이었다. 그때 연화가 앞으로 나왔다. 제가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바탕 웃었다. 장님, 계집애가 뭘 하겠다고. 북은 장난감이 아니여. 구경은 되겠네. 박쇠도 놀라 말했다. 연화야, 됐다. 그러나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소인네가 해보겠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였다. 박쇠는 잠시 망설였으나 결국 물러섰다. 딸이 그냥 고집만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화는 북 앞에 앉았다. 사람들 시선이 한꺼번에 몰렸다. 보이지 않아도 다 느껴졌다. 비웃음, 호기심, 불신, 심심풀이 구경거리 삼으려는 마음들. 손에 땀이 배었으나 북채를 놓지 않았다. 그리고 첫 소리를 쳤다. 쿵. 그 한 번의 울림에 이상하게도 주변이 조금 조용해졌다. 연화는 숨을 가다듬고 다시 쳤다. 쿵, 쿵. 처음에는 단순한 장단이었다. 그러나 몇 박자 지나자 그녀 손은 장터의 숨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흥정하다 지친 사람들의 무거운 호흡, 아이 달래는 어미의 급한 마음, 볕 아래 서 있다 지친 소장수의 느린 한숨, 여기저기서 부딪히는 장터의 열기, 연화는 그것들을 북에 담았다. 장단이 빨라지면 사람들 발끝이 저절로 들썩였고 장단이 가라앉으면 가슴 속 묻어둔 것이 위로 떠올랐다. 떠들던 상인들이 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뛰던 아이들도 슬그머니 멈췄다. 어떤 노파는 눈가를 훔쳤다. 이상하네. 괜히 가슴이 저미네. 술기운으로 희희거리던 사내도 목청을 낮췄다. 왜 눈물이 날라 그러지? 연화는 자신이 무슨 힘을 쓰는지 다 알지 못했다. 다만 손이 가는 대로 쳤을 뿐이다. 그런데 그날 장터 사람들은 처음으로 알았다. 이 아이는 그저 가엾은 장님 계집 아이가 아니었다. 사람 마음 어딘가를 소리로 건드리는 재주를 가진 아이였다. 공연이 끝난 뒤 한동안 아무도 말을 못했다. 그러다 누군가 먼저 중얼거렸다. 저 아이 소리가 심상치 않다. 귀신같이 듣는구먼. 장님이 아니라 다른 눈이 있는 게야. 그날 이후 연화 이름은 퍼지기 시작했다. 소리로 사람 마음을 흔드는 아이. 눈은 없으나 귀가 밝은 아이. 북을 치면 괜히 속이 뜨끔한 아이. 어떤 이는 신기해했고
어떤 이는 두려워했고 어떤 이는 그 재주를 돈으로 바꾸고 싶어 했다. 작은 잔치집에서 불러달라 하고 혼례집에서 북 좀 올려달라 하고 구판에서 밭장단을 넣어달라 하는 일이 조금씩 늘어났다. 박새는 처음에는 모두 거절했다. 세상이 얼마나 모진지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품삯이 아쉬운 날도 많았고 연화 역시 북 앞에 앉을 때면 살아나는 아이였다. 결국 그는 꼭 자기 곁에서만 치게 한다는 조건으로 몇몇 일을 받았다. 연화는 혼례집에서도 구판에서도 장터에서도 조금씩 자기 소리를 만들었다. 긴장한 새색시 숨이 고르지 못하면 장단을 부드럽게 풀었고 상여가 나가는 집에서는 울음이 너무 높이 치솟지 않도록 깊고 느리게 북을 울렸다.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그렇게 되었다. 사람들 마음이 어느 자리에서 흔들리는지 어느 대목에서 풀어줘야 하는지 그녀는 본능처럼 알았다. 그러나 좋은 소문만 도는 법은 없었다. 마을 훈장은 계집아이가 너무 나서면 탈이 난다고 했고 우물가 아낙네들은 재주가 크면 팔자도 사납다고 수군거렸다. 어떤 사내는 술 취해 말했다. 저 아이 북소리 들으면 괜히 속을 들킨 기분이요. 또 어떤 이는 더 노골적이었다. 저 재주면 돈이 되겠구먼. 연하는 점점 깨달았다. 사람들은 신기한 것은 좋아하나 그 신기한 것을 제 마음대로 부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불쌍한 아이로 남아있으면 다들 혀를 차며 지나가지만 그 아이가 뜻밖의 제 힘을 보이면 금세 겁을 내거나 탐을 낸다. 어느 날 작은 혼례집에서 일이 터졌다. 박새는 다른 일과 겹쳐 늦게 오게 되었고 연화는 이웃 총각 덕수와 먼저 갔다. 덕수는 말은 적어도 성정이 바른 사내였다. 아이들 틈에서 연화를 놀리지 않았고 몇 번은 말없이 막아주기도 했다. 혼례집 분위기는 처음엔 좋았다. 연화가 북을 치자 어색하던 양가 어른들도 웃음을 트고 긴장한 새색시 숨도 조금 고르게 바뀌었다. 그런데 잔치 끝 무렵 현관 밑에서 일하는 아전 둘이 술에 취한 채 들이닥쳤다. 이 집 잔치가 제법이라더니 술상 다시 내오너라. 그들은 기세 좋게 앉아 술을 마시더니 연화를 가리켰다. 저 아이가 그 장님 북쟁이냐? 집주인이 얼른 허리를 굽혔다. 예, 나리. 아전 하나가 비웃듯 말했다. 소문이 자자하다더니 어디 다시 한번 쳐보아라. 연화는 이미 한참 연주한 뒤라 손목이 뻐근했다. 그러나 집주인은 권세가 무서워 아무 말도 못했다. 덕수가 나서려 하자 연화가 살짝 소매를 잡았다. 괜찮아요. 그리고 다시 북 앞에 앉았다. 이번에는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장단이 아니었다. 연화는 그들의 숨을 들었다. 겉으로는 큰 소리치나 늘 윗삼 눈치 보며 사는 자들의 초조함, 힘없는 이를 깔아뭉개야 겨우 제 체면이 서는 자들의 비열함. 그녀는 그 떨림을 장단에 실었다. 박자는 미묘하게 불안했고 웃음처럼 시작됐다가 금세 목이 막히듯 끊겼다. 처음엔 낄낄거리던 아전들이 점점 표정을 굳혔다. 뭐야, 왜 이리 꺼림칙해? 마침내 한 아전이 짜증을 냈다. 그만해라. 재수없는 소리로구나. 그들은 공연히 화를 내며 자리를 떴다. 혼례집 사람들은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다. 돌아오는 길에 덕수가 조용히 물었다. 너 일부러 그리 친 거지? 연화가 대답했다. 그 사람들 마음이 흔들려 있었어요. 마음이 흔들린다고 그게 들리느냐? 숨이 다르거든요. 덕수는 더 묻지 못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알았다. 연화제주는 단순히 북을 잘 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숨겨진 떨림을 소리로 건드리는 데 있다는 것을. 그런 소문은 오래 숨지 않았다. 장터 상인들이 떠들고 술자리에서 아전들이 덧붙이고 떠돌이 악사들이 다른 고을로 옮겨가며 말했다. 눈먼 계집아이 하나가 사람 마음을 뒤흔드는 북을 친다고. 그리고 그 소문은 마침내 만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다. 그 고을에는 윤대감이라 불리는 자가 있었다. 벼슬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니었으나 실제로는 그 고을 사람들 목줄을 쥔 것처럼 굴었다. 세금 일도 송사 일도 인사도 아전들 줄 세우는 일도 그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드물었다. 겉으로는 웃으며 허허하고 사람을 대했으나 뒤에서는 빈문서 하나로 집안을 거덜내고 소문 하나로 사람 체면을 망가뜨리는 자였다. 힘없는 백성들 사이에서는 말이 많았다. 윤대감 눈에 띄면 좋을 것 하나 없다. 웃는 낯이 더 무섭다더라. 어느 날 술상에서 한 아전이 비위를 맞추려는 듯 말했다. 대감마님, 요사이 장터에 묘한 계집아이 하나가 있다 하옵니다. 묘한 계집아이? 예, 앞을 못 보는데 북으로 사람 마음을 흔든다 하옵니다.
윤대감 눈이 가늘어졌다. 사람 마음을? 들었다는 이들 말로는 울지 않던 자도 울고 웃던 자도 괜히 속이 뜨끔하다 합니다. 윤대감은 술잔을 천천히 기울였다. 그는 사람을 다루는데 능한 자였다. 칼도 무섭고 곤장도 무섭지만 사람 마음을 쥐는 것이 더 오래가는 법임을 잘 알았다. 백성은 두려움으로도 묶이고 신비로움으로도 묶인다. 눈먼 아이가 사람 마음을 흔드는 북을 친다니 그에겐 아주 쓸만한 재주처럼 들렸다. 그 아이를 데려오너라.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밑에 있는 자들이 움직였다. 그날 밤 연화 집 문이 거칠게 두드려졌다. 이미 초저녁이 지났고 박새와 연화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던 참이었다. 문 열어라. 낯선 사내들 목소리였다. 박새가 문을 열기도 전에 문짝이 먼저 밀렸다. 하인 둘과 아전 하나가 들이닥쳤다. 무슨 일이요? 박새가 막아서자 아전이 거만하게 말했다. 윤대감마님께서 장님 북쟁이 계집아이를 부르신다. 박새 얼굴이 굳었다. 아이가 어립니다. 대감마님 명인데 얼다마다 할 처지냐? 연하는 방 안에서 그 대화를 다 듣고 있었다. 하인들의 집신 끄는 소리, 아전 목소리의 거드름, 아비 숨이 짧아지는 소리까지. 그녀는 몸이 먼저 굳었다. 오늘 당장 데려가란 말씀은 아니다. 사흘 뒤 저택잔치에 나오라 하신다. 불응하면 아전이 잠시 말을 끊더니 웃었다. 그 뒤 일은 장담 못하지. 그들은 위험만 남기고 돌아갔다. 문이 닫히고도 집안은 한참 조용했다. 박새는 마루 끝에 주저앉았고 연화는 방 안에서 천천히 나왔다. 아버지, 박새는 오래 말이 없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다. 가기 싫으면 안 간다. 연화는 조용히 물었다. 안 갈 수 있어요? 박새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사흘 뒤 결국 둘은 윤대감 저택으로 갔다. 거절할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가난한 백성이 권세를 거스를 수 있는 길은 거의 없었다. 빚이 있으면 빚으로 옥죄고 말 안 들으면 관하로 불러들이고 소문을 퍼뜨려 체면을 무너뜨리면 그뿐이었다. 윤대감 저택은 크고 차가웠다. 연화는 볼 수 없었으나 그 집 공기를 느낄 수 있었다. 대문부터 발소리가 다 달랐다. 하인들은 바쁘게 움직이되 늘 숨을 죽였고 마당에서는 누군가 꾸중 듣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좋은 기름 냄새, 진한 술 냄새, 비단에 밴 향 냄새가 났지만 그 밑바탕에는 늘 겁먹은 사람들 냄새가 깔려 있었다. 윤대감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그 아이라더냐? 연하는 허리를 굽혔다. 예, 날이. 앞은 못 본다 하고 사람 마음은 본다 하더구나. 그 말에는 흥미와 조롱이 함께 묻어 있었다. 박새가 얼른 대답했다. 소문이 과했을 뿐이옵니다. 저 아이는 그저 윤대감이 손을 들어 막았다. 내가 묻는 것은 네가 아니다. 그 자리에는 고을 유지들과 아전들이 술잔을 돌리고 있었다. 연화는 그들 한가운데 앉아 북을 쳐야 했다. 시선이 쏠리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다. 누군가는 신기해했고 누군가는 불쌍해했고 누군가는 마치 값비싼 구경거리 보듯 했다. 쳐보아라. 연화는 북을 쳤다. 처음에는 평소처럼 하려 하였으나 곧 이 집 기운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장터에는 삶의 소리가 있었고 홀레집에는 설렘과 긴장이 있었다. 그러나 이 저택에는 계산과 허세와 두려움이 가득했다. 웃는 소리도 다 진심이 아니었고 칭찬도 다 아첨이었다. 누군가는 윤대감 눈치를 보며 억지로 웃었고 누군가는 뇌물을 생각하며 술잔을 기울였다. 연화는 그 모든 흔들림을 북으로 느꼈다. 연주가 끝나자 윤대감은 천천히 박수를 쳤다. 과연 재미있구나. 그리고는 덧붙였다. 이제부터 가끔 이리 와서 북을 치거라. 박새가 놀라 나섰다. 대감마님, 저 아이는 집에서 내가 부르면 오는 것이다. 그 한마디로 끝이었다. 그날 이후 연화는 자주 저택에 불려갔다. 처음에는 잔칫날만 부르더니 나중에는 이유도 분명치 않았다. 손님이 왔다. 기분이 울적하다. 윗분 심부름꾼이 왔다. 연희가 필요하다. 그럴 때마다 연화는 불려갔다. 박새가 늘 따라가려 했으나 어느 날부터는 아이 하나면 족하다는 말이 내려왔다. 박새가 거세게 항의하자 곧 장터 일거리가 끊기고 빚독촉이 심해졌다. 누가 손을 쓴 것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연하는 홀로 저택에 드나들며 더 많은 소리를 듣게 되었다. 밤늦게 오가는 수상한 발자국, 장부를 맞추며 떨리는 하인 목소리, 쌀자루를 몰래 빼돌리는 소리, 억울한 송사를 돈으로 바꾸는 수군거림,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서는 울음을 참는 여자 숨소리도 들렸다.
연하는 보지 못했으나 알았다. 이 집은 화려하나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좋은 비단 냄새 아래에 썩은 욕심 냄새가 깔려 있다는 것을. 윤대감은 그런 연하를 점점 더 자기 물건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이 아이가 북을 치면 손님들이 좋아한다. 기분이 뒤숭숭할 때 데려오너라. 눈먼 계집이라 도망갈 데도 없지 않느냐. 그 말들이 연하 귀에 박혔다. 그녀는 북을 칠수록 더 아팠다. 처음에는 슬픔이 담겼고 점점 분노가 스며들었다. 북은 거짓말을 못했다. 손끝에 실린 마음이 그대로 울렸다. 그러나 윤대감은 그런 변화조차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그저 사람 마음을 흔드는 결과만 원했다. 그 소리가 무엇을 품고 있는지는 관심 없었다. 하루는 윤대감이 웃으며 말했다. 너는 참 쓸모가 많구나. 연화는 이를 악물었다. 사람이 아니라 쓸모. 그 한마디가 그녀 가슴을 깊이 찔렀다. 그러나 그때부터였다. 연화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살아난 것은 두려움만 있던 자리에 아주 작지만 꺼지지 않는 분노가 생겨났다. 그리고 분노는 때가 되면 사람을 바꾸는 법이었다. 비가 내리던 밤이었다. 윤대감 저택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기와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 마당을 뛰는 하인들 발자국, 술잔 부딪히는 소리, 권세 있는 자들의 허세 섞인 웃음이 뒤엉켰다. 오늘은 서울에서 내려온 높으신 손님까지 있다 하여 온 집이 부산하였다. 연하는 그날도 북 앞에 앉았다. 손은 차갑고 가슴은 무거웠다. 비가 오면 소리가 더 잘 퍼지는 법이다. 지붕도 마루도 기둥도 다 울림을 머금기 때문이다. 연하는 이상하게도 오늘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저택 안 사람들 숨결이 모두 들떠 있었고 그 속에는 더 큰 탐욕과 더 큰 거짓이 섞여 있었다. 윤대감 목소리가 들렸다. 자, 시작하거라. 연하는 북채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떨렸다. 두려웠다. 눈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두려움은 늘 깊은 우물 같았다. 그런데 그날 그녀 안에서는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움직이고 있었다. 바로 분노였다. 억눌린 삶, 빼앗긴 자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날들, 아비를 볼모 삼아 자신을 묶어둔 모욕이 한꺼번에 가슴을 쳤다. 연하는 문득 어미 목소리를 떠올렸다. 세상이 너를 먼저 버린다 해도 너는 너를 버리지 마라. 그리고 아비 목소리도 떠올랐다. 겁먹고 치면 소리가 멀리 못 간다. 연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북을 쳤다. 쿵. 첫 소리부터 달랐다. 이전처럼 사람들 비위를 맞추는 소리가 아니었다. 눌러둔 울분이 바닥에서 솟는 소리였다. 쿵, 쿵, 쿵. 장단은 점점 거칠어졌다. 마치 폭우 속에서 강물이 둑을 치는 듯하였다. 술 취해 웃던 자들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나 연하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이제 떨리지 않았다. 손목이 터지고 손바닥이 벗겨져도 상관없었다. 그 소리 안에는 슬픔도 원통함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도 함께 실려 있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다. 울부짖음이었다. 사람 취급은 못 받은 한 삶의 외침이었다. 어떤 손님은 술잔을 들다 멈췄고 어떤 이는 괜히 숨을 깊이 삼켰다. 북소리가 커질수록 사람들은 자기 속에 감춰둔 불안과 더러움을 마주하는 기분이 들었다. 윤대감도 처음에는 인상을 찌푸리다가 차츰 표정이 굳었다. 그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다. 마치 저 북이 자기 집 기리둥 밑에 묻힌 비밀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연하는 마지막 힘까지 다해 북을 내리쳤다. 쿵! 그 울림이 저택 안을 깊게 흔들었다. 마루도 기둥도 사람들 가슴도 한순간 같이 떨리는 듯하였다. 그리고 갑자기 정적이 찾아왔다. 빗소리만 들렸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누구도 바로 말을 잇지 못했다. 윤대감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게 무슨 해괴한 장단이냐? 그러나 이미 늦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상한 것이 남아버렸다. 설명할 수 없는 꺼림칙함. 이 집에 서린 원한 같은 느낌. 윤대감 웃음 뒤에 감춰진 피비린내 같은 기운. 사람들은 말을 아꼈으나 그런 감정은 입 밖으로 나오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날 이후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윤대감 집잔치에서 이상한 북소리가 울렸다더라. 밤마다 그 집에서 울음 같은 소리가 난다더라. 원한 맺힌 소리가 서려 있다더라. 처음에는 술자리 농처럼 돌던 말이 점점 커졌다. 윤대감 저택에 갔다 온 이들이 괜히 뒤숭숭하다 하였고 어떤 이는 꿈자리가 사납다 하였다. 하인들 사이에서도 말이 돌았다. 그날 이후 대감마님 얼굴빛이 달라졌다. 밤에 화를 더 자주 낸다.
괜히 북소리만 들려도 노발대발한다는 식이었다. 윤대감은 그 소문을 막으려 했다. 떠드는 하인을 곤장치고 술자리에서 헛소리한 아전을 불러다 꾸짖었다. 그러나 소문은 칼로 자른다고 잘리는 것이 아니었다. 더 막으려 할수록 더 멀리 번졌다. 사람들은 대놓고는 말하지 못해도 속으로는 알게 되었다. 윤대감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북소리 안에는 자신이 감추고 싶은 진실이 있다는 것을. 연하는 여전히 저택 안에 있었고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는 깨달았다. 몸은 갇혀 있어도 소리는 갇히지 않는다는 것을. 한번 퍼진 울림은 사람들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언젠가 더 큰 흔들림이 된다는 것을. 그날 밤 이후 연하는 더 이상 단지 끌려와 북치는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기 소리로 권력의 민낯을 드러낸 존재가 되었다. 보이지 않는 소녀 하나가 누구보다 깊은 곳을 두드려 세상을 흔들기 시작한 것이다. 비는 밤새 내렸다. 지붕을 두드리고 마당을 적시고 담장 밖 진흙길을 깊게 팠다. 연하는 방 안에 홀로 앉아 빗소리를 들었다. 손바닥은 다 까져 아팠으나 가슴 한구석은 이상하게도 차분하였다.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다. 두려움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마음, 짓밟혀도 다시 일어서는 마음, 그 작은 불씨가 이제는 분명한 불이 되어 있었다. 연화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어머니, 소인네는 아직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듣지 못한 말이었으나 그 말은 북소리처럼 그녀 안에서 오래 울렸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직 몰랐다. 그날 저택을 흔든 북소리가 단지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앞으로 더 큰 일들이 벌어지고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나고 더 깊은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녀가 이제는 누구보다 또렷하게 세상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겨우 첫 번째 불길이 붙었을 뿐이었다. 원하시면 이어서 2탄으로 연화가 윤대감 집안의 비밀을 어떻게 더 알아내는지, 아비 박세와 덕수가 어떻게 연화를 구하려 드는지, 그리고 연화가 자기 힘으로 처음 반격하는 장면까지 이어집니다. 댓글로 어느 지역에서 듣는지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